언제부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회심하고 나서 네. 우리 교회 일원이 되면서 많이 놀랐던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놀랐던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죠.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직적인 연대, 네. 또 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의 배경에는 사실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재래식 무기라면 거기서 몇 단계 개량된 이 동성애를 앞세우는 이데올로기는 거의 핵무기, 핵미사일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토크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성별의 질서, 이와 같은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성애라는 이런 무브먼트 배후에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어떤 혁명적 이데올로기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정훈 교수님이 좀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토크보드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동성애와 반기독교적 사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사님이 아주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전체주의라는 말에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기동전, 진지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농업국가니까 어설프게 기동전으로 접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서유럽의 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소위 부르주아들이 건설해 놓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요 체제는 복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진지해요. 근데 이 68혁명이 무서운 것은 이제 나름 경제적으로 윤택한 상황에서 정신을 타락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핵무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가령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거는 군대와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것만이 아니죠. 오히려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이 소위 이분들이 볼 때는 의식화가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그러니까 이걸 깨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분들이 소비에트 체제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해서 체제가 나오면 굉장히 인간이 해방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억압되는 체제가 만들어진 걸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이런 대안이 필요하죠. 이때 좌파들이 국제연대를 합니다. 이걸 네. 통해 정치적으로. 네. 그때 이제 타락한 히피 문화, 그러니까 집단 성행위, 마약, 이런 것들이 그때 또 유행을 했죠. 이게 합쳐지고 제일 결정타를 준 사상은 사실 마오이즘입니다. 네. 마오쩌둥. 이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서유럽의 청년들이 마오의 혁명에 엄청나게 열광했고,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요게 다 탑재되면서 몇 단계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존의 과거처럼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자 이런 운동이 아니고 문화투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을 설득하고 들어가기 위한 거는 문화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예술 전 분야에서 이 이데올로기를 청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죠. 근데 왜 동성애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남녀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이거 굉장한 영향을 줬죠. 근데 젠더 내부에서의 트러블인데 트러블을 조장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젠더 트러블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현실에서 누가 일으켜줍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게 봐라, 창조질서라는 게 의미가 없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동성애자들 안쓰럽다, 당연히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죠. 착각하시는 게, 여기서 제일 피해자는 사실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정치의 목적으로 자기 정치의 이익과 자기 정치 혁명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포로들이에요. 이 배경에 깔려있는 이 핵심 이데올로기의 리더들이나 이걸 정치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동성애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으로 삼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진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진지를 깨려면 교회를 공격해야 되고,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세뇌를 당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더 위험하겠네요. 기독교 학교. 그렇죠. 교회에서 학교를 하면 최악이죠. 최악이죠. 이걸 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시니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러다가 그냥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 운동이 사실은 교회 공격, 또 기독교 사학을 향한 공격,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예. 연구를 하면서 놀랬던 게 구조주의는 사실 언어학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은 그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세계의 원리를 굉장히 꿰뚫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을 기존 질서를 깨려고 하는 철학적 움직임에서 세 명의 아주 중요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드죠. 근데 이 세 분의 철학을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칵테일처럼 섞느냐의 문제인데요. 창조 질서에 대적하자, 기독교에 대적하자라는 공통점이죠. 그렇죠. 연합전선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정치적으로는 신기한 게 그 히피 운동하셨던 장폴 크리스팅인가요? 그런 분들이 걸프전 이후에는 아예 친이슬람 운동을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슬람하고 동성애가 또 뭔 상관이야? 연결이 되는 이유는 기독교와 반미라고 하는 공통된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로 쉽게 연합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주로 샤를리 heb도 테러라든가 이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 한국 내에서의 이슬람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성애 인권 운동을 같이 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아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반미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이 반기독교, 요거를 위한 연합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한국 정치에서 지금 법조계나 정계나 여러 영역에서 특히 학계는 더하고요. 영향력을 끼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소위 386 운동권 세대신데요. 그렇죠. 주사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청년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 주체 사상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합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사유 세계 속에는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방식이 매우 68의 정신과 잘 맞게 되고 또 이분들 역시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됐을 때 이제 우리 좌파들에게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68은 이미 헤게모니 전쟁에서 유럽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현실 정치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걸 봤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엔을 접수하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 혹시 기회가 되면 GM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텐데 예. 젠더 메인스트림. 이게 젠더 메인스트리밍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사실은 이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전략적 도구로 등장합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국가 공권력의 모든 행사에 젠더 인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또 예산까지 편성해야 되는데요. 이게 성인지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 젠더를 우리가 일상 정책이나 공적 영역에서 얼만큼 인지하느냐 요걸 측정해서 정책에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체계를 선봐야 되죠. 근데 그렇죠. 이게 헌법 레벨에서 조례 레벨까지니까 지금 이제 헌법 개정의 틈에 이게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GM은 도구고요.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젠더 이퀄리티, 그러니까 성평등. 성평등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남녀가 양성평등이 아니라. 그게 전혀 아닌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네, 교수님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이 동성애 이슈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서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예. 그래서 사실 성정치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헌법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가는 게 이게 다 그런 성정치하고도 연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소위 그러니까 진보 정당, 특히 해산된 통진당 같은 경우는 다 성정치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개념 자체가 낯설어요. 성정치가 뭐냐 이게. 그렇죠. 도대체. 사실 성정치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비렐름 라이고 네. 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도 비렐름 라이입니다. 네. 이게 사실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접목한 네. 사상가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노동민주주의나 이런 얘기가 핵심 개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사회적으로는
부르주아들한테 착취당하고 무산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리고 또 성적으로까지 착취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고 또 이 아이를 낳아서 부부가 양육하고 이런 가정하에서는 엄청난 뭐 특히 여성들이 레즈비언 섹스의 즐거움.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어린이까지 성적 쾌락을 느끼면서 이제 사실 프로이드는 성적 금기에 대해서 표현하게는 하지만 그걸 행위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근데 비렐름 라이가 자기 스승인 프로이드에게 문제 삼았던 것이 이거 해야 된다 실제로. 근데 거기에는 사실 근친상간이나 우리가 사실 우리 기독교 윤리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걸 정치 이데올로기화해서 인간이 성혁명을 추구해야 진정한 해방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좌파 정당이 왜 받아들이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지적인 측면 또 도덕적인 측면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렇죠. 파워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교회가 이 파워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혁명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과 정면으로 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실상 헤게모니를 장악했습니다. 그렇죠. 서유럽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소수자로 전락시킨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 소수자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전략이 성공하는 걸 봤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성공한 전략을 수입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 방법이 이미 실험적으로 유럽에서 또 북미에서 성공을 거두는 걸 봤는데 한국에 도입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산된 통진당의 김재현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김조광수 결혼식에 가서 축하 사절 노릇을 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분들은 친북 정당인데 그러면 사실 김일성 주체 사상하고 동성애는 또 양립이 안 돼야 되는데 혁명 정신에 방해가 되는데 왜 또 저분들이 저걸로 바꿨나? 그럼 이게 가장 확실한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좌파 정당이나 좌파적 사유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NL과 PD로 나눌 수가 있어요. NL은 민족주의를 강조해서 민족해방 쪽이고 그다음에 PD는 계급 해방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사파는 NL계. NL이죠.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기에 이미 이런 사상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데 아무 저항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전략 전술이 있어요. 힘이 약할 때는 중도적이거나 자기 이론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을 다 포섭해서 함께 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헤게모니를 잡았다 싶으면 한 명 하나씩 숙청에 들어갑니다. 김일성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아주 유일한 독재 체제를 만든 그런 구성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오의 문화혁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학습하신 분들은 그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더 복음에 더 깊이 있게 무장해가지고 이걸 막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법 쓰나미, 그러니까 민사법 체계를 바꿔서 모든 건전한 가족과 이 질서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요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혁명 중인 거죠. 혁명 중인 예. 거예요. 근데 그걸 일반 국민들은 모르니까 참 이게 너무 사실은 저는 요새 우리 사회 보면 정말 사실은 이게 편안하게 잠자기가 어려울 만큼 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희야 뭐 그렇다 쳐도 우리 자녀들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알려야겠죠. 중국 공산당의 위험성을 우리 염 원장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늘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할 말이 제가 너무 많은데 줄이면 홍콩 학자들하고 제가 이 연구 협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홍콩대학에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한 가지 딱 예만 드릴게요. 어떤 집이 있어요. 집을 지어놨는데 아직 성격 부여가 안 돼 있는데 십자가를 달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유도 없이 그 집에 들어갈 때 경건해져요. 자세가. 근데 음란물 포스터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이게 성격이 확 뒤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홍콩에 지금 중국기가 걸려있죠. 홍콩 사회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대만이 지금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떤 공포에 떨고 있는지 보면 알죠. 근데 그런 자각이 없어요. 사실 제가 그 푸코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생명정치나 생명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인데 사실 푸코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대 권력의 특성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좌파만 써라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볼 때 푸코의 분석이 탁월하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사드도 반대하려면 이거 전자파 때문에 다 튀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선전선동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권 프레임도 사실은 이게 선전선동이 성공한 거고 성정치도 선전선동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권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정확한 대립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요 진영을 동성애라고 하는 걸 축으로 해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증거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근대 인권이나 이 근대 입헌주의의 혜택들, 균형 잡힌 자본주의의 출발점은 사실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권을 추론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이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리고 신 앞에서는 모든 피조 인간이 평등한 거죠. 이 아주 훌륭한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에서 기본권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입헌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추론하는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인권 이론을 구성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출발하는데 그 당연함이 어디서 왔냐. 그렇죠. 근데 이걸 자꾸 놓치죠. 거기다가 사실 제가 애덤 스미스나 하이에크를 재조명해야 한다 이렇게 쭉 얘기해 왔는데 도덕감정론이나 국부론을 같이 보면 여기 이제 인간의 이성의 한계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 세계를 발전시키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나 여기에 겸허한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건데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만들어주신 그 좋은 체제를 그걸 이용해서 붕괴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분단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기본권을 갖게 되면 사실 그 적화로 가는 그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인권을 가지고 신권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좋아. 레바논이 무슬림화되고 이런 과정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본권 확대를 하는 데서 기본권 주체를 국민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당장 이 교수님은 사람을 법 철학자가 어떻게 인권을 확대하는 걸 반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확대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인 게 이 문제를 지적하면 아니 여성의 권익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시겠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근대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축된 세계를 공격해서 해체시켜버리고 새로 구성하자는 것을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 레닌의 이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외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노조나 어떤 단위를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의식화시키는 게 아니고 전 계급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의식화시켜라. 이게 외부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외부성의 진짜 강력한 원조는 바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마오이스트라고 자랑하는 한국 좌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프랑스의 알랭 바디오 교수가 바울의 보편성을 지적했었어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의 보편성이 어떻게 생겼냐? 바울이 외부성이라고 표현하면 좌파적 표현인데 그런 엄청난 영적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헬라 세계에 나아갈 때의 자세가 전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포스럽게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잃을 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영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좌파식으로 얘기했을 때 외부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이 혁명을 우리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철저히 우리 스스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찬 영화 감독이 영화 제작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화 속에 또 문학 속에 또 이 학자들이 하는 학술 활동 속에 또 우리 전문가들이 실제 자기 현장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우리 복음적 세계관을 이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지혜롭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그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 윌리엄스도 그 말. 맞습니다. 컬티베이트 하는.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배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배양하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붙잡아 놓고 또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오히려 거기 반발해서 저쪽에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거기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언어로 프레임을 짜는 그 선동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대응하는 용어들.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래서 저들을 명확하게 파시즘이라고 규정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 뇌리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대응 용어들의 개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선한 프레임을 짜서 방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